알고 싶었다. 주목받는 자리에서도 고요해질 수 있는 방법을, 속도를 높이는 이유와 천천히 달려야만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누구를 웃게 해야 하는지, 무엇과 손잡아야 하는지. 지금 당신은 되고 싶었던 당신인가? 나는 그렇다. 당신의 가장 찬란한 순간, 임팔라. Chevrolet, find new roads. 제가 이러려고 회사 생활을 했나 자괴감이 들고 괴로워요. 어떤 증상이죠? 입맛도 없고 속도 답답하고 모든 일에 의욕이 답 나왔어요. 상사병이군요. 네? 상사병이요? 네, 상사병이요. 아니, 전 누구를 좋아해 본 적도 없는데 상사병? 그런 거 말고 직장 상사병이요. 와, 김 부장, 박 과장, 맞아요, 맞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마음의 여유를 찾으시고 속을 편하게 다스리세요. 그리고 점심 식사는 속 편하게 본죽으로 하세요. 상사병을 이기자. 오늘도 속 편하게 본죽.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얕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나비앗 126회 생로병사 특집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 생로병사 특집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정모를 진행하고 나서 벌써 일주일이 지났나? 그러니까요. 요 시간 빨리 가는구만. 우리 정모도 있었고 사회도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날인가? 오늘 우리 녹음한 날 잠시 후에 뭐 하냐면은 탄핵합니다. 탄핵 표결. 궁금하지? 탄핵이 통과돼도 이제 또 첩첩산중이고. 그치. 우리나라가 산적한 과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런 소모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네. 우리는 생로병사 특집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깡쌤이 준비했어요. 지난번에도 왠지 깡쌤이 한 것 같은 아니야. 정모는 우리 치지 않습니다. 그쵸. 정모는 정모일 뿐이고. 그리고 도희님 그 글도 올라왔어요. 지난번에 대항해 시대 편에서. 네. 한번 또 저희가 투표를 해갖고 도희님 한 번의 기회를 드리기로 했는데 왜 안 하시냐. 정모 때 하지 않았습니까? 안 친다고 지금. 그건 아십니다. 마리팟. 김도희 마리팟. 네. 준비해주세요. 우리 생각해보니까 아무것도 안 했네. 자기소개하면서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자유주의 미스테리 관심 많은 최 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인류의 행복, 사회혁명, 이 모든 궁극적인 가치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나날이 깨달아가고 있는 깡쌤 인사드립니다. 혹시 오늘 주제가 행복과 혁명입니까? 말이 꼬이네요. 그래요? 왠지 저렇게 소개한 거 보니까 오늘 주제가 예측 가능한 것 같습니다. 낙지를 먹지 않는 덕이 많은 덕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모 때 다른 건 기억나지 않고 낙지만 기억난다고 하셔가지고. 낙지의 그 고통. 근데 많은 분들이 또 공감을 해주셔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나만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용기 얻지만 정모 준비한 게 무색하게 산낙지만 얘기되고 있어. 어쨌든 뭐 나중에 낙지의 어떤 낙지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김도인입니다. 명상과 동양철학 김도인. 어쨌든 오늘 세 번째 시간 깡쌤이 지금까지 너희가 준비했던 생로병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생로병사의 끝을 보여주시겠다고 준비했습니다. 네. 우리가 뭐 해주려고? 생로병사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좀 어둡고 우울한 주제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된 게 아닌가. 앞서. 예, 네. 암이라던가 그렇네. 인간의 죽음. 사실 이 공개 방송에서 죽음을 논해야 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긴 했었는데 어쨌든 진행을 했는데 돌이켜놓고 보니까 약간 어둡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그래서 밝은 거. 그렇죠. 우리가 생로병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생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의 인생. 오늘 방송의 주제는 이 생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했는데 이게 뭐 생명 혹은 뭐 이런 인간의 인생에 대한 문제를 생물학적이나 심리학적 접근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저는 그 지난번 방송 마지막에 최 사장님께서 했던 멘트가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마지막 멘트요? 네,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윤회를 하고 있다면
이 아무 목적 없는 삶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게 너무 끔찍하다. 이런 명언을 남기시지 않았습니까? 안 죽는 게 무서워. 그래서 나는 이 영혼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경험을 한다는 것 사실을 갖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이게 더 공포스럽다. 이런 얘기 해주셨죠?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 준비한 거는 최 사장이 왜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최 사장, 너의 삶의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걸 토론해보고자 철학적인 관점에서 인생을 한번 논의해보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그럼 생로병사 특집은 철학적 측면에서의 생. 그렇죠. 특히 인생의 우리가 목적이라고 하는 보통 이제 행복이라고 생각하죠. 인생의 목적은 뭐냐? 잘 사는 거, 행복하게 잘 사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답이 사람들마다도 다르고 역대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그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마다 또 다 다릅니다. 네. 이 이야기들을 좀 종합적으로 다 검토해보고 여기서 최 사장의 인생의 목적을 깨달으시길 기원하는 마음에서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복 특집입니다. 행복 특집. 예. 네. 본격적으로 방송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여기 참석자분들한테 던지려고 하는데요. 자,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고통 없이 조용히 잠만 잘 수 있는 캡슐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꿈꾸나요? 꿈은 꿀 수도 있고요. 아주 따뜻하고 영양 공급도 다 되고 그리고 조용히 수명을 마치면 됩니다. 그 캡슐 안에 들어가서. 근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또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 캡슐 안에 들어가서 내 남은 여생을 보내고 싶다. 이런 분이 있습니까? 미친 거 아니야? 잠만 자는 거야. 잠만 자는 네. 거야. 왠지 김도인 할 것 같은데? 왜냐면 바깥 세상에 너무 힘든 일도 많고 뭐 성취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실패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죽음 무서우니까 좀 완곡하게 돌려서 말하는 꿈만 거예요. 꾸는 거. 아니야, 그것도 그렇죠. 모르는 거야. 꿈을 꾸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편안한 상태라고 해드리겠습니다. 고통은 없다. 어쨌든 편안하게 잠자는 그 상태. 뭐 꿈도 꾸겠고 근데 안 꾸겠고. 초점은 그게 초점이 아니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거기서 삶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겠는가? 좋아하는데 지금. 어차피 삶과 죽음이 동일한 것을 들어가나 들어가지 않느나 비슷할 것 같기도 하고. 글쎄 굳이 들어가야 되는 어떤 매력은 못 느끼겠는데. 그렇죠. 들어가는 사람이 충분히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 그래요? 김도희님은 들어가실라나요? 저는 안 들어가요. 왜 그러십니까? 네. 저는 뭐 항상 뭘 경험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네네. 그래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왜요? 맨날 낮잠 자고 밤잠 자고 인생에 그런 거 좋아하는 거 미련이 아닙니까? 있네. 네네. 뭐 보험 들어놓은 거 있어요? 아니요, 보험 들어놓은 거 없어요. 독실님은 저도 경험을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해보고 싶어요. 그쵸. 그래서 아까운 것 같아요. 그 경험이 계속 어떤 경험이냐면은 계속 반복되는 회사 생활을 하는 거야. 그래서 회사에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고 야근하고 전화 받고 욕 먹고. 그걸 그런 생활을 사실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하루하루의 업무는 진짜 우리가 그 시계 안에 있는 그 톱니바퀴처럼 똑같은 삶을 산다고 해도 매일매일이 다를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저는 와닿는 것 같아요. 노량진역에서 있을 때 갑자기 뭐 감사함과 기쁨을 느꼈다고 했었던 최 대장님이 했었던 것처럼. 그거 어떻게 알았어? 다 알고 있어. 그래요? 처음 듣는데요? 신경사고로 연결돼 있어. 그래요? 처음 듣는다고요? 네, 이상하다. 왜 갑자기 노량진역에서 감사했어요? 네. 저 얘기를 했어요? 내가 독실한테만 얘기했었나? 아니야, 우리 모두에게 얘기했는데 방송에서 얘기했잖아. 그래요? 어쨌든 그런 것처럼 삶의 중간중간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 새로운 번지 점프를 한다든가 세계 여행을 뭐 한다든가 이런 거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현재 누리고 있는 어떤 삶의 기쁨이라고 합시다. 삶의 기쁨들을 일단 포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깡쌤 어떠십니까? 저도 당연히 안 들어갑니다. 뭐야? 저도 보험 든 게 좀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좋겠다. 근데 만기가 너무 멀어. 지금 내는 돈이 너무 많아. 그게 일단 지금까지 낸 게 너무 아깝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거는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제가 허접하게 만들어 본 질문이고, 두 번째는 노직이라는 유명한 철학자 있지 않습니까? 예, 노직. 예. 노직이 사고 실험이라는 제안을 하나 합니다.
내용을 한번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어떤 거냐면, 자, 우리 뇌에 전극을 꽂으면 원하는 것을 모두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기계가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오, 매력 있네. 그래서 부와 쾌락, 명예, 외모 등 인간이 누리고자 하는 걸 갖다가 내가 이걸 갖고 싶어요 하면 여기에 입력을 해주는 거야. 프로그래머가. 네네. 그래서 그 전극을 내 뇌에 딱 꽂으면 내가 평생 동안 이루고 싶은 모든 것을 그 뇌 속의 세계 속에서 내가 다 이룰 수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예, 그 대신 이제 자는 거죠. 예, 그래서 매트릭스. 그렇죠. 매트릭스입니다. 외부 세계와는 좀 차단돼 있지만 그래도 어떤 그 따뜻하고 아늑한 물탱크 같은데 우리 몸에 딱 떠여가지고 전극을 딱 꽂은 채로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상상을 하면서.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은 모두 이룰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욕망, 나의 어떤 성취욕 이런 것들이 거기서 다 실현됩니다. 연속 3번 로또 당첨. 그렇죠. 예. 그게 뭐야? 그런 하찮은 하천 타고 경험기계 들어갈 정도에 뭐 태어났는데 뭐 부모님 만수르던가 유치원 그치. 출근할 때 막 스포츠 타고 이렇게 가야 스포츠를 탄다고요? 스포츠카 타고 예. 그 있어요. 사는 집이 유딩용 스포츠카 있습니다. 네네. 조그만한. 사는 집이 한 100층 정도 되고 이런 걸 100층 꿈꿔야 이요?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정도는 돼야지. 난 또 뭐 철학적으로 높은 이상을 얘기할 줄 알았는데 내가 더 부유하게 얘기할 수 있다. 철학적 이상 따윈 개나. 이 기계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여러분들은 이 기계에 연결된 채로 평생 삶을 사시겠습니까? 이거 근데 가정이 한 번 그 기계 접속하면 중단할 수 없는 거죠. 뭐 중단할 수도 있다고 할게요. 뭐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는데 되도록이면 난 평생 여기 살아도 된다. 옛날의 기억은 잊어버립니까? 뭐 그거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핵심은 내가 욕구하는 모든 것이 충족되는 가상 세계가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 평생을 살아도 괜찮겠느냐? 이 안에서 어떻습니까? 저는 그 매트릭스 편에서 우리가 했던 토론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서 빨간 약, 파란 약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근데 기억을 지우지 않고 오히려 현실이 시궁창인 걸 알고 있는데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루어줄 수 있는 그런 특혜를 준다고 하면 그때도 그랬는데 솔직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억을 다 지워주면? 기억이 있어도 심지어. 심지어 있어도? 있으면 더 안 나가고 싶을 수도 있겠지. 중간에 나가고 싶어서 딱 나가봤더니 사실은 내가 그 뭐 100층 집에 살고 있고 스포츠카를 타는 아빠가 만수르인 거에 비해서 완전 못생기고. 그렇지. 생긴 초라하고. 것도 그렇지. 초라하고 현실은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로 이 삶에서 나아질 수 없는 천장이 있어. 확실해. 그건. 사실상 계급이 있어. 나는 아래에 있는 불가촉 천민이야. 라는 걸 깨달았을 때 나가고 싶을까 하면 안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독실이는 들어간다. 정말 예 아니요로 대답하십시오. 결혼은 안 했을 때. 뭐야. 아내랑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거기서 만날 수 있습니까? 거기서 만들면 되잖아. 뭘 만들어? 가상 세계 속에서 아내를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정을 끊는 거잖아. 이미 사랑하는 사람을. 정도 구현이 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뇌에서 그냥 싹 해버리면 바치직하면서. 네. 오케이, 그럼 한 명 입장. 나도 입장. 2명 입장. 김도희님은? 저는 하기 싫어요. 네. 왜요? 저는 항상 모르겠어요. 되게 힘든 일이 있어도 그 힘든 상황에서 항상 결국엔 뭘 생각하냐면 이거를 뭔가 살아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항상 되게 강하게 들어요. 그러면 거기서 꼭 우리의 욕구를 그 힘든 경험을 하고 싶은 욕구도 충족시켜줍니까? 그것도 대부분입니다. 계속 새로운 도전 과제가 나와. 개인의 취향 존중해지는 건가요? 네. 괜찮네요. 네. 깡쌤 어때요? 저는 뭐 당연히 안 들어가죠. 뭐야 우리만 못 되는 거야. 우리만 바보 됐네요. 그러면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내 자식놈이 엄마 나 이 기계에서 살래 이러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들어가라. 어차피 현실도 허상인 것을. 내가 만수르보다 못한 게 뭐냐. 내가 불만이냐. 그렇구나. 자식이 그런데 들어간다고 해도 괜찮습니까? 근데 진짜 이거 되게 재밌는 질문이다. 자식이 그럴 거냐라고 하면 왠지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딱 들어요. 아닌데 난 들어가라고 할 것 같은데. 최 사장님은 원래 관념론자니까. 그렇지. 내 안에서 펼쳐지는 그것이 의식이 실제니까. 그렇지. 생각하는데 어렵네요. 질문 되게 잘 만들었네. 이
노직이라는 철학자에 따르면 첫 번째 이제 내가 들어가겠느냐라고 했을 때 들어가겠다고 대답하는 사람의 비율이 뭐 5에서 10% 정도 나오는데 이 두 번째 5에서 10%밖에 안 된다고요? 두 번째 질문 던지면 더 떨어진다고는 합니다. 네. 어쨌든 이제 제가 왜 이 질문을 던졌냐면 일단 제가 아까 첫 번째 던졌던 질문의 쟁점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욕망이나 쾌락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가?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서 제가 가상을 만들어 본 거고요. 이 두 번째 노직이라는 철학자가 던졌던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 그 소위 말하는 욕망과 쾌락이 어떤 행복의 전부가 되는가? 이 질문인 거죠. 혹시 욕망 쾌락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는 않은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그런 가상 상황인데요. 이 질문들에 대해서 사실 뭐 정답은 없는 거죠. 제 사장님처럼 그냥 거기 탱크에 들어가 사나 이승의 삶이나 똑같다. 허상의 세계고. 이런 사람도 있고 김도희님 같은 경우는 뇌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주관적 만족이나 쾌락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나는 좀 더 가치 있는 것들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가끔 한다 이거죠. 네네. 네. 왜 가끔 한다. 술 취했을 때 가끔 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인간의 삶에서 가장 추구할 만한 것이 뭐고 진정한 행복이란 뭐고 또 어떻게 살아야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 정말 쓸데없는 질문들 아닙니까? 네, 요즘에 하고 있는 질문. 그렇죠. 오직 철학자들만이 하는 이미 다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자기 혼자 이런 고민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비트겐슈타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질병이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이 철학을 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애들. 그렇죠. 건강한 애들은 일하고 노동하고 그렇죠. 잘 이미 다 잘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5에서 10%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 근데 이제 철학자들이 나타나서 그건 행복이 아니라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 행복에 대한 여러 가지 책들을 제가 쭉 검토를 했습니다. 이번 방송 준비하면서. 그래서 행복론이라고 행복론? 예. 이름을 붙일 수 있겠죠. 행복론. 네네. 인간은 궁극적인 목적에 대한 논의들. 사실 이게 뭐 철학과 종교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헌들을 쭉 검토하다가 보니까 이제 행복에 대한 세 가지 관점 정도를 한번 정리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제 스스로. 그래서 첫 번째 입장은 이제 가장 흔한 입장. 그러니까 쾌락주의죠. 쾌락주의. 네, 그러니까 행복의 절대적인 기준은 주관적인 만족감. 그건 이제 쾌락이라고 부르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쾌락주의자들과 다른 객관주의 입장입니다. 이거 뭐냐면 뭐 쾌락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것보다 좀 더 중요한 가치들이 있고 그거 이제 이 사람들은 덕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덕이요. 덕성. 네네. 이게 덕력의 덕이 아니고요. 에토스. 어떤 그렇죠. 도덕적인 어떤 성품이나 이런 걸 연결시켜서 이게 덕실이 덕이 그 덕입니다. 진짜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한국에서 덕이라고 하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되죠. 좋음 정도인 거예요. 그렇죠. 좋음. 네. 고대 그리스어로 치면 이게 이제 뭐 굿 번역을 하면 그렇죠. 네. 어쨌든 어떤 그 덕성이 필요한데 이 덕을 갖춰야 우리가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하는 약간 교훈적인 입장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교장 선생님들이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네. 세 번째 관점은 이제 제사장 같은 부류가 있습니다. 또 금욕주의 아닙니다. 이 탈세속주의라고 저는 부르는데 탈세속주의? 금욕주의도 비슷하죠. 탈세속주의. 그러니까 세속적인 쾌락이라든가 인간적인 덕이라는 게 별 무의미하다 이거야. 그거 해봤자 뭐하냐. 더 초월적인 뭔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관조하고 명상하면서 인생의 하찮은 것들로부터 떠나야 된다. 이런 작자들도 있죠. 그렇군요. 때로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그래서 제가 일단 쾌락주의부터 천천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주제는 굉장히 오래된 주제죠. 신화나 뭐 옛날 이야기들 보면 행복을 찾아서 떠나는 여행을 떠나는 젊은이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가 다뤘던 길가메시 같은 경우도 영생을 찾아서 막 여행을 떠나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한 기원전 5세기에서 6세기경을 가보면 행복에 대해서 매우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유독 많이 등장을 합니다. 고전 문헌들을 뒤져다 보면. 그래서 공자님, 붓다, 뭐 조로아스터, 노자, 뭐 소크라테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자기만의 행복론을 설파하시는 분들이죠. 일단 다 퉁쳐서 행복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김도인이 얘기했던 그 추계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추계 시대라고 해서 이제 고전적인 사상들이 태동하는 클래시컬 에이지 멋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분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시기가 기원전 한 5, 6세기경이고, 그리고 이제 서기 1세기가 되면 뭐 행복에 대해서 뭐 구원이라는 어떤 종교적인 관점들이 득세를 하기 시작해서 뭐 기독교, 뭐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이런 사람들이 서구 사회에서 굉장히 우후죽순처럼 나타나기 시작하죠. 참 아련한 추억이다. 에피쿠로스, 스토아. 우리 윤리 시간에 배운 거 아닙니까? 보통 나도 배운 것 같아 이건. 그래서 에피에서 그 애랑 그 뭐죠 쾌락의 애랑 같은 거라서 그렇게 배웠잖아. 오늘 방송이 난 그렇게 배웠는데. 그래서 윤리와 사상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윤사라고 하죠 애들이. 금욕주의는 의잖아. 스토아 학파도 그래서 그렇게 연결시켰었는데. 의가 뭐야? 금욕주의. 그러니까 스토아 이게 왜 그렇게 외워요? 폐해입니다. 에피쿠로스 쾌락. 그게 더 어려워. 알겠습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들어오는데 그 알았죠. 단어도 아니 근데 인상 깊어서. 스토아라는 것 자체가 되게 회의적으로 느껴지고 금욕처럼 느껴지고. 그건 뭐야?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이름 그만해, 자체가 이 자식들아. 되게 쾌락적이처럼 느껴져. 왜냐면 다 모음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뭐야 이 멍청이다. 혹시 우리나라 말이 그쪽한 건가요? 이게 방송이 점점 망가지고 있습니다. 네. 내 방송 아니니까 상관없습니다. 남의 방송이어서 봐. 네. 어쨌든 행복의 문제에 대한 가장 오래된 견해는 아까 얘기했던 쾌락주의죠. 네. 그러니까 주관적인 느낌에서 찾는 겁니다. 행복은 뭐냐? 내 느낌이다. 느낌. 나 즐겁고 기쁘고 만족했고 마음이 평화롭다. 하면 그거는 이제 행복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한지 아닌지는 나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나만 알 수 있다는 입장인 겁니다. 남이 뭐라고 해도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잘 대답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답이 최고이신 분도 계시고 답이 보약이신 분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옆에서 다 뜯어 말리는데도 주위 사람들은 다 뜯어 말리는데도 자기는 꼭 그걸 하면서 수수한 머리를 난 해야겠다. 이건 좋아. 난 이게 행복해. 이런 것도 있는데 자기 행복하다면 이제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인 거죠. 이 입장을 조금 정식화 시켜보면 내가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욕망, 꿈을 발견하고 그리고 이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수단을 가지면 행복하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명쾌하구만. 그리고 이 욕망이 많이 충족되면 더 많이 충족될수록 잘 사는 삶이라고 보는 거죠. 내가 수능을 잘 보고 싶어. 근데 그걸 이뤘어. 그럼 행복해지고 잘 사는 삶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꿈이나 욕망을 최대한 성취하면서 그러면서 또 일상생활도 적당히 즐겁고 그러면 행복한 거 아니냐. 현대인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당연히 이렇다고 생각하는 평소에 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입장을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18세기에 프랑스 의사 줄리엥 라메트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예. 줄리엥. 예, 줄리엥 라메트리. 어디선가 한번 들어본 것 같은데. 진짜요? 네. 난 처음 들어봤는데. 들어보셨어요, 이분은? 네. 클럽 다니나? 클럽? 네, 이분이 그런 분이세요. 이분이 철저한 유물론자입니다. 그래서 책도 내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데카르트가 인간은 신체와 영혼, 육신과 영혼으로 나눠져 있다. 이런 이원론을 주창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 사람은 거기에 반기를 드는 겁니다. 영혼 이런 거 없다. 인간도 동물이랑 똑같이 물질로만 이루어진 기계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아마 그래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라메트리의 주장이 가끔 철학 문헌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거의 이런 거예요? 조건 반응식으로 그렇죠. 정의할 수 있다. 네네. 그러니까 이원론이 아니고 인간도 육신뿐이다. 이런 유물론자였고요. 따라서 행복의 중요한 건 뭡니까? 감각적인 쾌락뿐인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네. 그래서 이 감각적 쾌락을 만족시키는 게 행복이니까 행복은 동물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렇죠? 강아지도 이렇게 가려운 데를 긁어주면 행복하잖아요. 항상 행복해 있죠. 네. 강아지는. 그리고 아주 사악한 악당들, 예를 들면 연쇄살인마, 아니면 폭군 이런 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어요. 감각적 쾌락만 만족을 시킨다면, 이 기준에 따르자면.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결국 인생의 목적은 노세 젊어서 노세. 젊어서 노는 네, 거다. 그렇죠. 더 늦기 전에 온갖 쾌락을 마음껏 즐기는 것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언제 사람이에요? 18세기. 18세기. 네, 그래서 음란함과 추잡함은 너의 영광스러운 운명이니라. 그 안에서 돼지처럼 뒹굴어라. 그러면 돼지처럼 행복할 것이리라. 그렇구만. 라고 서술했다고 합니다. 근데 예전에 그 에피쿠로스 학파 같은 거를 배울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쾌락주의라고 하면 당연히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약간 뭐 음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상상하는데 또 쾌락주의는 그런 게 아니라면서요. 에피크로스의 쾌락주의는 그런 게 좀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왜 그걸 자연스럽게 연결을 할까요? 그러니까 봐봐. 어떤 사회적 문화적인 어떤 법규가 있어. 그 안에 지키고 살았던 사람들 이거는 금기야 해서 금욕 어느 정도의 금욕은 다 하면 살잖아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주 난잡한 성생활을 하면서 정말 뭐 이렇게 뒹구는 게 최고의 쾌락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막상 닥쳐보면 그게 쾌락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젊을 때 독실이 그렇게 해보니까 해보니까 별로구나. 해봐야 돼. 그러니까 안 해보니까 모르겠어. 아 독실이 부럽다. 그랬었구나.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오히려 허무함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진짜 쾌락일까 싶은데 어쨌든 감각적 그러니까 이 입장에 따르면 감각적 쾌락만 만족시키면 되는 거니까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좋지. 그거 봐. 하고 있어. 근데 살 안 쪄야 되죠. 네, 돈도 마음껏 있어서 내가 사고 싶은 거 그러니까. 다 살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이렇게 놀러 다니는 것도 프라다 신발도 좀 있고. 신고. 그렇죠. 네.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은 중견 기업 정도 되는 거에 일종의 재벌이겠죠. 거기도 중견 기업 정도의 재벌 2세, 3세가 행복하다는 얘기들을 사람들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재용 정도 되면 모두가 주목을 하니까 뭔가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 근데 사람들이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는데 사실 돈은 굉장히 빵빵해. 그때 2세, 3세는 아버지 돈이니까 할아버지 돈이니까 막 쓸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정말로 막 쾌락에 젖어가지고 물론 사실 어떻게 사는지 모르니까 모르겠지만 왠지 그렇게 살 것 같지만은 않거든요. 뭔가 그 이상의 그러니까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한 건 뭐 명예라든가 다른 게 있지 않을까요? 혹은 통장 잔고가 이제 수치지만 그거를 보는 재미로 산다는 얘기도 또 사실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그래요? 먹고 살 거 이상의 뭐 수십억 이상의 돈이 있는데 계속 돈을 벌려고 집착을 해. 자기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그냥 차곡차곡 쌓이는 그 숫자를 보는 게 너무 좋아서 그렇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게임 있어요. 같은 건가? 뭐 어쨌든. 근데 어쨌든 지금 깡씨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쾌락주의의 모습인데 네. 아주 현실적이고 현실적인 그냥 그러니까 소박한 어떻게 보면 난 에피크로스를 끌어온 게 아니라 이제 에피크로스 나미트리. 이따가 나옵니다. 아 나와요? 예. 난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쾌락주의의 모습이 정확히 반영되어 있는 게 이 줄리엥 나미트리 네. 이 사람 얘기랑 정확히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저기 뭐 클럽이나 이런 데 가시면 이제 이게 뭐 전 나쁘다는 건 아니고 갑시다. 제 생각에는 이 우리 다 나미트리라고 뭐- 하는 사람이 우리 같은 삶을 산 것 같아. 그래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와 저렇게 살면 아니, 이 장난 사람은 아니게 실제로 돈도 많았고 자기 마음껏 즐기다 죽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실제로 죽었고 실제로 그러면 좋은가 보다. 아마도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기계 있지 않습니까? 노지기 가상했던 그 가상 속에 당연히 들어가죠. 행복 기계에 당연히 들어가겠죠. 나는 거기서 살면은 제일 좋은 거죠. 그렇군요. 어떤 고통도 느끼지 않을 테니까. 오케이. 근데 이런 아이디어가 좀 조잡해 보이고 좀 조악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공리주의라는 철학의 굉장히 핵심적인 걸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공리주의 철학에서는 어떤 쾌락이나 고통이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쾌락, 고통의 강도라든가 지속성, 확실성 같은 걸 따져가지고 행복을 양적으로 아예 계량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 아닙니까? 이제 행복을 측정 가능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공동체의 경우에 각 개인의 행복과 고통의 총량을 다 더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때리면 어떤 방향이 가장 좋은 방향인지 우리가 아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거고, 그래서 공공정책 결정 입법 원리로도 사용되는 게 이 공리주의인데 사실은 이 라미트리가 보여준 어떤 아주 소박한 쾌락주의, 예, 여기서 이 모든 게 다 시작되는 거고 오늘날 소비 자본주의 시대에 대다수 사람들은 이 정도 가치관 갖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게 제일 괜찮은 것 같아, 내 생각도. 그냥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생각이죠. 그렇지. 이거 문제 있습니다. 왜요? 네. 이게 실제로는 저희가 살 때 누구나 쉽게 이 방식으로 사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뭔가 조금 더 나은 거, 조금 더 나은 상태를 내가 성취하게 되면 행복해질 거 이렇게 하는 걸 기반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뭐
미혼 상태에선 결혼하면 행복해질 거야? 아니면 결혼했으면 자녀를 출산하면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또 물질적 환경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조금 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질 거야? 지위가 높아지면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 문제점인데 첫 번째 이거는 환경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을 때만 이게 효용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인간이 살면서 자기가 언제든지 환경을 개선해서 쾌락을 성취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고 하면 괜찮지만 그게 실제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 쾌락주의는 뭐가 문제가 있냐면 그 고통스러운 상황 자체에 대해서는 무기력한 거예요. 항상 쾌락이 동반되고 성취돼야지만 행복이 보장된다고 생각하면 바꿔 말하면 자기가 환경을 전혀 통제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사건에 직면했을 때는 이거는 행복을 보장 못 해줘요. 근데 이걸 개인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면 문제가 많긴 한데 네. 우리가 사회적 차원에서 얘기할 때 이것 말고 가는 게 있나?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벤담이 사실 이거 공공정책의 입법화 과정에 있어서 공리주의적인 발상, 그러니까 감각적인 쾌락이나 이런 것들 고려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어떤 지도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 국가의 방향성을 막 형이상학적인 가치로 두는 거지. 신앙이나 애국이나 뭐 그런 걸로 도 그런 국가에서 국민들이 행복할 것인가라는 거야. 공산주의 사회의 실현. 뭐 이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사회적 측면에서 봤을 때 쾌락주의만큼 혹은 공리주의만큼 정확하게 어떤 행복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어떤 공공의사결정할 때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제 이걸 기준으로 하죠. 그치. 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게 뭐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김도희님이 지적한 문제는 사실 제가 원래 다루려고 했던 문제인데 이런 쾌락주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난제가 김도희님이 가장 핵심을 지적해 주신 거죠. 이건 지속성이 확보가 안 된다. 그 기계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쾌락은 순간적인 거고 고통이 언제든지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찾아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되도록이면 그래도 행복하고 싶다고 한다면 좀 영원하지 못하더라도 좀 지속성 있는 행복을 추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쾌락은 어떤 지속성 확보가 안 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 거죠. 아니 왜 안 됩니까? 오늘은 치킨 먹고 내일은 피자 먹고 다음날 짜장면 먹고 하면 되지. 그걸 다 먹을 수 있다는 상황이 전제돼야 되는데 실제 살면서 그런 상황이 전제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내가 너무 좋아하던 치킨집이 없어지면 뭔가 좀 이상한데 어제 알겠어. 근데 이거에 대한 반론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지속적인 행복이라는 게 원래 불가능한 거고. 그러니까.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냥 순간적인 행운에 기초한 것일 뿐이고. 근데 우리가 마약을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정말로 그런 기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뇌가 느끼는 그 행복감이라고 하는 뭐 잔잔한 행복이 됐든 격렬한 쾌감이 됐든 간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제한이 있을 거거든요. 그럼 정말로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상태가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매일매일 맛있는 짜장면과 치킨과 피자가 나와. 그리고 살도 안 쪄. 그래서 매일 먹는데 나중에는 이게 부족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그 맛에 질려서가 아니라 우리 뇌가 적응을 해버리게 되면 일종의 마약의 금단 증상처럼 어떤 존재론적 문제라는 거야. 행복의 지속성이 담보하지 못하는 거는 불가능한 거죠. 그것도 제가 원래 이제 쾌락주의 이런 소박한 쾌락주의 두 번째 문제점 독실님께서 얘기해 주셨어요. 다 말해. 쾌락 적응의 문제입니다. 맞아. 내가 짜장면이 너무 좋아서 매일 먹으면 이제 속된 말로 이제 질리는 건데.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 일상생활을 경험해서뿐만 아니라 실제로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동일한 쾌락이 반복될수록 그 강도는 점점 약해지고. 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뭘 갖다 줘도 매일 그걸 경험하다가 보면 거기에 대한 또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상식적인 건데 너무 과도한 욕망을 부리면 이게 고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짜장면이 너무 좋아서 처묵처묵하면 배가 터지죠. 급작스러운 후회감과 고통이 밀려오죠. 한번 체하고 나면은 거의 한 2달 정도는 쳐다보지도 못하죠. 이게 너무 구체적으로 먹는 거에 대해서 먹는 거에 대해서 강렬하게 반응할 필요 없습니다. 먹방 한번 합시다. 알겠습니다. 이게 감정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뭐 행복해지고 싶어라고 했을 때 기쁘거나 뭔가 행복한 감정 상태가 느껴지는 걸 계속 유지하려고 하잖아요. 예전에 명상하다가 알게 된 건데 그 행복한 감정 상태가 느껴질 때 저희가 되게 약간 환희,
쾌락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되면 그걸 계속 유지시키거나 그걸 계속 추구하려고 하는데 뭐가 문제냐면 바꿔 말하면 쾌락 감정이나 행복한 감정 같은 것들은 운동성인 거예요. 물리적으로 설명하면 움직인다. 얘는 플러스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계속 작용이 있어야 되니까 행복한 기분이 느껴지지 않거나 내가 느꼈던 이전의 행복감에 미치지 못하는 덜한 행복감을 느끼면 그게 고통으로 발생돼요. 그 집착 자체가. 그래서 일종의 적응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디폴트 상태가 올라가 버리는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기준점이. 행복한 상태는 그 행복하게 느껴지는 기분 그 상태가 아니고 오히려 평온한 마음 상태, 평정 상태가 행복감을 주거든요. 그래서 동양 철학에서는 그렇게 그런 희노애락을 없애려고 노력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없앤다기보다 그걸 다 받아들여서도 그 평온한 상태가 아주 지복한 행복 상태라고 봐요. 어쨌든 이거를 가장 잘 증명하는 그러니까 과도한 욕망이 오히려 고통을 불러온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라메트리예요. 또. 그래요? 이 사람이 42에 죽거든요. 아이고. 매독? 아닙니다. 폭식으로 죽습니다. 아 진짜로? 야 그렇게 죽을 수 있냐 사람이? 의사인데. 송로버섯을 곁들인 꿩고기 파이를 통째로 삼키다가 갑자기 소화불량으로 급사. 송로버섯은 먹어본 적도 없는데 그 귀하다는 세계 3대 진미. 모든 먹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우리한테 주실 필요 없습니다. 독실이 먹방 기대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맛있는 걸 처묵처묵하다가 급격하게 죽은. 상징적인 거죠. 어떤 쾌락주의자의 말로를 잘 보여주는. 그런데 이게 뭐 소위 말하는 마약 중독자들이나 이런 것도 비슷한 경로를 겪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쾌락에 너무 심취해 있다가 하지만 그게 이제 없으면 고통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거 계속 추구하다가 이제 모든 삶이 무너지고 이런 상태들을 많이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걸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번째 비판, 지금 그 비판이 지금 세 개를 제가 다뤘거든요. 과도한 욕망은 오히려 고통을 불러일으키고, 또 쾌락은 경험할수록 강도가 약해진다. 세 번째가 이제 지속성 확보 문제. 김도희님이 얘기하셨던 거고, 네 번째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가 주관적으로 만족감을 느끼고 있어. 근데 만약에 이 만족감이 나의 착각이나 무지나 환상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너무 크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나는 이 프라다 신발을 사면은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해서 그게 나의 욕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욕망은 프라다 광고 기획자들이 내 머릿속에 이렇게 주입을 한 나도 모르게 세뇌시킨 결과물이라면 이건 내 욕망이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사실 북한 체제 안에서의 주민들에게 계속적인 뭐 선전을 통해서 저기 남조선 애들은 그 미제에 의해서 불행한 삶을 살고 있고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사실 주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모두가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거기서는 실제로는 김일성 장군님의 사진을 보면서 막 행복한 거야. 그러네. 근데 그러지 않은 게 어딨냐. 최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 행복과 이 행복,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행복과 그 체제의 뭐 선전에 의해서 혹은 세뇌당한 그거와 구분할 수가 있나요? 그건 없을 것 같은데. 실제라는 게 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도 그 아이돌 보면서 좋아하고. 그러니까 최 사장 충격 발언, 한국, 북한과 똑같다. 예. 이렇게 한 번에 갈거구만. 근데 어쨌든 뭐 모든 게 다 뭐 타인의 욕망에 욕망하는 거니까. 그렇죠. 욕망 만들어지는 지금 거고. 안 정확하게 얘기해 주신 거죠.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는 멋있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인간이 내가 지금 원하고 추구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주변 사람들이나 어떤 사회적 기대가 나한테 주입된 것이다. 그렇지. 라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박한 쾌락주의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쾌락주의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2000년 전에 있었어요. 이전에 있었네요. 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아까 잠깐 등장했던 에피쿠로스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3세기경이고요. 소위 말하는 이제 헬레니즘 시대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정벌을 하고 이제 동서양의 융합과 창조를 진정한 융합 창조의 화신이죠, 그분이. 그거를 달성했던 시기에 활동했던 그런 학자고요. 이 사람도 출발은 똑같습니다. 삶의 목적은 쾌락이고 욕망의 만족을 통해 생기는 쾌락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분이고 뭐 까르페 디엠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시간을 잡아란가? 그냥 이 순간을 즐겨라. 네네.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 같은 분은 이제 두 가지 차원에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하셨습니다.
두 가지 차원. 예, 첫 번째 전략은 이제 우리가 고통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잖아요. 이 불행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고통 때문인데 우리가 고통을 겪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분석을 합니다. 네. 첫 번째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죽음에 대한 불안 때문입니다. 따라오세요. 뭐 반론하시고 싶겠지만. 근데 어쨌든 미래에 대한 불안은 근데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다 미신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에피쿠로스 학파의 특징은 철저한 유물론자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과학적으로 과학적 기계적인 법칙에 따라서 자연의 운행을 다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는 뭐냐?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친다 이거야. 아니면 파도가 갑자기 크게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면 당시 사람들은 이게 우리가 뭐 잘못했나 보다. 하늘이 노하셨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거기서 오는 불안감 때문에 온갖 뭐 종교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푸닥거리하고 굿도 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에피쿠로스가 보기에 이건 다 미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이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예측할 수 있다면 지진이 오거나 해일이 오거나 뭐 이런 게 와도 전혀 우리가 걱정하고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없다. 이런 논변을 펼칩니다. 두 번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불안,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불안 역시 고통을 만든다. 고통을 만들어내는데 이것도 무지함 때문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죽음이란 상태는 이 유물론주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죽으면 이제 육신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감각도 사라지겠죠? 예. 그러면 고통도 없다. 그렇죠. 고통이 있으려면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감각이 사라지잖아. 그럼 죽음의 상태는 고통이 원래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전혀 두려워할 게 없어요. 라고 이제 사람들을 꼬시는 거죠. 이렇게 유물론자들이 갈 수 있는 끝인 거예요. 그럼 이제 행복 도달 전략은 뭐냐? 오케이 이렇게 불행은 극복할 수 있어. 우리가 고통 극복할 수 있다고 친다면 행복은 어떻게 도달하느냐? 이 사람들은 과도한 욕망 혹은 충족되기 불가능한 욕망을 애초부터 그냥 우리가 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수정 버전을 내놓습니다. 약간 분수를 지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쾌락을 좋긴 좋은데 이게 쾌락주의가 우리를 괴롭히는 이유가 괜히 불가능한 걸 욕망하고 내가 될 수도 없는 뭐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한다거나 예. 아니면은 너무 과도한 뭐 폭식 뭐 이런 걸 욕망한다거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는 거니까 왜 절 쳐다보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좋지 않는 결과를 낳는 이런 잘못된 욕망을 없애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쾌락주의랑은 상당히 거리가 있는 거죠. 오히려. 반면에 금욕주의적인 모습을. 그 쾌락을 거부하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생존과 뭐 어떤 안녕을 위한 쾌락은 괜찮다 이거. 괜찮은데 너무 과도하고 충족될 수 없는 원래 불가능한 인간은 분수에 넘치는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거는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욕망을 제거하고 최소한의 욕망만 충족시키면 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타락시아라고 그래요. 이 경지를. 아타락시아. 예, 궁극적인 행복의 경지. 그러니까 고통, 두려움, 괴로움을 주는 여러 가지 망상이나 미신에서 벗어나서 오직 이성적으로만 꼼꼼하게 따져서 내가 충족될 수 있는 욕망들만 탁탁탁 충족시키고 아닌 거는 다 버리는 이런 마음 상태가 평온하고 또 아주 충만한 마음 상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놀라운 주장을 하는데요. 이 아타락시아가 뭐 영혼의 평정 정도. 그렇죠. 불필요한 욕망을 추구하려는 마음이 다 제거된 상태. 그래서 이 상태가 유지되면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문을 받고 있어. 하지만 아타락시아에 이르면 아프지 않아. 행복해. 정말? 왜냐면 이 고문을 나는 어차피 피할 수 없잖아요. 받아들이면 된다. 그렇죠.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뭔가 좀 이상한 얘가 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약간 업그레이드된 쾌락주의 버전인데 이건 2000년 전에 이미 나왔다. 성경에도 나와요.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사람들이랑 그 사도행전 보면은 막 토론한다는 내용이 나와요.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면서 다니다가 미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죠.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좀 허점이 많이 있기는 하네요. 많죠. 가장 큰 허점은 뭐냐면 무슨 허점이 있어요 여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 어떤 불안이나 고통이 제거된 상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만족을 추구하고 이런 게 아니고
아까 얘기 들으셨잖아요. 고문을 설마 내가 받아도 내 마음가짐으로 정신 승리하면 된다. 그죠. 이거죠. 있는 그대로를 행복이라고 생각하자 이거인 거예요. 어차피 내가 바꿀 수 없는 거니까 이거는 그 이상을 욕망하지 않으면 돼. 내가 고문 안 받는 상태를 욕망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룰 수 없는 걸 욕망하는 순간 고통이 시작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인도에 포기하자. 내가 떨어져서 외롭게 있다가 이제 굶어 죽을 거야. 근데 행복해라고 계속 생각하자는 거지. 말하자면. 네. 야, 근데 이걸 너무 극단적인 예를 가지고서 이걸 비판하기 힘들고 일반적인 삶에서 환경을 바꾸기는 쉽지 않은 게 대다수인데 그렇죠. 그럼 대다수한테 얘기할 수 있는 가장 행복에 접근한 거는 그 삶에 최대한 만족하는 것 그것이 사실 아닌가?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과한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한국 사회가 굉장히 많은 불행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과도하게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남들은 뭐도 하고 뭐 TV도 몇 인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난 그렇지 않네 때문에 하는 거고 그 인간의 습성이긴 한데 비교를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비교하지 않고 내가 가진 거에 만족하는 것이 사실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첫 번째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뻔하다는 거지. 에피쿠로스 학파가 주장한 것들이 뭔가 굉장히 특이하고 새로운 것은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렇죠. 너무 과도한 걸 요구하지 말아라 하는 거 정도니까.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에 대한 가장 널리 알려진 비판은 이겁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그 아타락시아의 상태는 결국 얘기하는 게 불안이나 고통이 제거된 상태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럼 우리의 행복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적극적인 의미에서. 그냥 잔잔한 걸 수도 있다. 그렇죠. 네. 동양에서 볼 때의 잔잔함? 그보다 실제 고행주의가는 바꿔 말하면 문제 해결 안 하는 거랑 같아요. 그렇죠. 문제 해결을 안 하는 거죠 또. 네네네. 고통이 되는 거를 어떤 문제 상황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그거 자체를 안 하면 되잖아라고 하면 되게 획기적인 방법 같지만 실제로 따지고 보면 그거 문제 자체를 다루지 않는 거예요. 네네. 사장님이 날 계속 괴롭히는데 나는 어차피 이 상태를 벗어날 수 없어. 사장님 사랑해요. 이런 독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차피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할 수도 있겠다. 실제로 즐기기 시작해. 게임처럼. 네.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알아본 게 이제 쾌락주의의 입장들입니다. 거기에 어떤 문제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수정 버전으로서 에피쿠로스주의를 알아봤는데요. 이제 그러면은 빠른 속도로 또 객관주의 행복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객관주의 행복론. 이거는 주관적인 만족감을 아예 거부하는 건 아니에요. 쾌락이 뭐 나쁘다고까지 매도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있으면 우리가 좀 더 행복해질 수 있고 좋다는 건 인정을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진정한 행복이 성립될 수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핵심적인 주장은 뭐냐면 조금 더 영속적이면서도 좀 더 지속성이 있으면서도 좀 더 객관적인 행복의 기준이 존재하는 게 아니냐라는 아이디어인 거죠. 그래서 이 행복론, 객관주의 행복론의 대표 주자가 바로 그 위대하신 아리스토텔레스 되시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더 이전 아닌가요, 혹시? 저희 오늘의 특징은 이 시계바늘이 거꾸로 돕니다. 아까 18세기에서 시작해서. 네. 맞다. 네. 현대 인류가 타락했기 때문에 모든 지혜는 고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전에 있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다 쾌락주의에 젖어 있었으나 2000년 전에 이런 어떤 위대한 현자들이 우리 삶의 목적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행복이론을 담고 있는 책이 그 유명한 니코마코스 윤리학입니다. 그래서 니코마코스가 뭐 아들 이름이라고 하죠. 예. 네.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다양한 어떤 현실적인 조건들을 굉장히 비판적이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역사상 가장 완벽한 행복론 저서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학자들도 있고. 근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아들에 대해서 훈계를 하는 책이거든요. 근데 이 훈계가 너무 완벽해, 논리적으로. 그래요? 반론이 불가능합니다. 그게 아들 문제예요. 입장에서는 뭔가 한마디 하고 싶은데 이미 아버지가 다 막아놨어. 그래서 아들은 쾌락주의로.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 개념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이라고 말할 때 이 행복의 단어도 조금 살펴보긴 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어로는 뭐 에우다이모니아라고 그래요. 에우다이모니아. 그래서 이게 에우가 이제 오늘날 말로 하면은 영어로 할게요. 영어로 굿 아니면 웰 좋은 거. 에우 하면 굿 예 좋아요.
그리고 다이모니아는 그 다이몬 혹시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소크라테스 편에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이거 신 이름 아닌가? 오락에서 들어봤어요. 예. 다이몬. 다이몬은 이제 그때 용어로는 어떤 뭐라 해야 돼? 신적인 영혼, 신령? 신령. 그러니까 번역하기가 좀 애매한데 하여튼 영혼? 영적인 존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우다이모니아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좋은 영혼. 좋은 영혼인데 이게 기독교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어떤 좋은 어떤 정신적인 상태. 그렇죠. 그지. 제일 정확한 번역은 웰빙인 것 같아요. 웰빙. 가장 의미가 좀 통하는. 잘 존재하고 있는 거. 잘 존재하는 거. 잘 사는 거. 우리가 이제 잘 산다 이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네. 한국어로도. 딱 그런 거죠. 그러니까 행복 그 핵심적인 건 잘 사는 거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모든 철학의 문제입니다. 그냥 뻔한 얘기야, 그냥. 이 새끼들 그냥. 아리스토텔레스의 핵심은 다 뻔한 얘기라는 거예요. 네네. 뻔한 걸 엄청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조직을 잘 해놓는 사람인데. 근데 그렇게 들이밀면 그 자녀가 반박하기 힘들어. 야, 잘 사는 게 좋은 거 아니냐 했는데 아니요. 저는 못 살고 싶어요. 잘 못 사는 게 더 좋은 거지. 막 살고 싶어. 얘기를 못 하게 할 말 없게 만든다. 네. 그렇죠.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면 예, 할 말을 없게 제가 더 만들어 드릴 텐데요. 그래서 그럼 이 웰빙 잘 사는 것의 어떤 영속적이면서도 객관적인 기준이 뭐냐 그러면 이걸 탐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행복, 그러니까 이 잘 사는 것의 어떤 기준을 그럼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의 고유의 본질을 한번 들여다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철학이 시작됩니다. 또 잘 따라오셔야 돼요. 논리적인 스텝이 좀 있기 때문에 어떤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본질부터 파헤쳐야 된다. 네. 우리가 어떤 사물이 좋다라고 평가를 할 때가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마우스 좋다. 잠깐 이거 예전에 들은 것 같은 생각 드는데. 그래? 마우스가 좋다는 건 무슨 뜻이죠? 마우스가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클릭이 잘 되고 그리고 막 그립감도 좋고 그 인식률도 높고 툭툭 끊기지 않고 뭐 이런 그러니까 마우스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기능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상상 속에 있긴 하지만 그 기능이 손상되지 않고 잘 수행된다는 게 이제 좋다라는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이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잘 기울이고 국민의 생명이나 어떤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 결정 이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기능을 잘 수행하는 게 좋은 대통령인 거죠. 본래 역할을 잘 수행해야 그렇죠. 된다. 역할, 기능. 그걸 잘 못하면 이제 나쁜 대통령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좋은 인생 혹은 좋은 삶이 뭐냐? 실존주의에서 목표, 목적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거 거부하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개념, 인간의 본질에 대한 개념을 거부하죠. 그걸 거부하는 게 그냥 있는 거다가 실존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볼 수 있죠. 사물에 비유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러면 인간도 좋은 인간의 삶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의 어떤 뭐 본래의 역할이나 기능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게 잘 돌아가는 게 좋은 삶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대장? 네, 심장으로 합시다. 심장. 네. 심장도 심장 고유의 기능이 있잖아요. 피를 그렇죠. 피를 펌프질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게 이제 잘 수행이 되면 좋은 심장인 거고. 그렇죠. 그게 이제 문제가 있으면 나쁜 심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눈동자도 어떻습니까? 좋은 눈. 좋은 눈이 있죠. 봐야죠. 잘 보여요. 잘 보이는 눈이 있고 뇌도. 뇌? 우리 뇌도 잘 기능하는 뇌가 있고 뇌가 잘 기능한다는 건 뭐지? 그게 어렵다. 계속 뭐 모른다, 기억 안 난다 이런 거 안 하는 거 아닌가? 우리 제사상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정권 교체 시기에 맞춰서.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좋은 뇌도 생각은 해볼 수 있죠. 아니면 좋은 정신 상태. 오케이. 맑고 뭐 추리도 잘 되고 논리적인 사고도 잘 되고 수학 문제도 잘 풀리고 기억도 잘 나고 이런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경우에도 어떤 육체나 정신의 어떤 타고난 기능이 있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사고 기능이 잘 되는. 네. 그리고 뭐 건강하고. 건강한 거. 그렇지. 혼이 정상이고. 그렇습니다. 오케이. 어쨌든 그런 인간이 갖고 있는 기능이 잘 발휘될 수 있는 상태.
인간의 기능이 잘 개발돼서 원활하게 잘 작동하는 그런 상태가 바로 좋은 삶의 상태가 아니냐. 그렇지.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핵심 기능들이 잘 수행되는 상태를 그냥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은 상태, 즉 덕이라고 봅니다. 덕. 그게 덕. 네. 그래서 덕이라는 개념이 아까 최 사장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오늘날은 덕 하면은 이제 막 어떤 도덕성 뭐 이런 거랑 좀 연결이 되는데 막 수염난 할아버지가 막 훈계하고 그지. 그런 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이렇게 뛰어남, 그러니까 퍼포먼스를 잘하는 히라브로 하면 아레타라는 얘기를 제가 소크라테스 편에서 한번 했을 거예요. 예, 아레타. 네, 아레테. 그래서 어떤 기능이 그냥 잘 되는 거야. 죽이네 이거 2차 죽이네 할 때 그 느낌. 그럼 그 목적은 어떻게 알아요? 그 목적은 제가 지금 그 인간의 기본적인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기능들을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시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기능들은 뭐 그것도 뭐 어렵지 않아요. 인간의 기본 기능이 뭡니까? 일단 생존 능력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기본적인 신체 능력 플러스 알파로 인간한테는 외부 사물,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있죠. 네. 그래서 도구를 제작하거나 주변 환경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존 능력. 여기까지 인정하시죠? 그렇지. 그런 능력이 있지. 또 실천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나한테 어떤 게 좋은 건지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는 게 나한테 이로운지를 판단해서 그거에 맞춰서 그 행동을 선택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능력은 지적인 능력도 있죠. 그렇죠. 사고, 판단 기능을 통해서 좀 더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지식을 이렇게 획득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근데 이 생존 능력, 어떤 실천 능력, 지적인 능력을 잘 보면 이 세 가지에서 공통되는 게 뭡니까? 인간의 고유의 본질. 머리를 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뇌를 사용한다? 뇌를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원숭이는 이런 걸 못하죠. 우리 학원을 와라 라고 네. 사교육 강사이신 아리스토텔레스. 여러분들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덫에 빠져들고 계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러면서 빠져들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기능들이 있는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이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성. 그래서 이성적인 능력, 특히 이제 정신의 어떤 이성적인 측면이 바로 인간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 거고, 컴퓨터로 치면 CPU 뭐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인간 고유의 덕이란 뭐냐면 이 이성적인 정신 활동이 잘 쌩쌩 돌아가는 상태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떤 인간이 좋은 인간적인 삶이냐, 이 이성적인 덕을 갖춘 상태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성적인 덕. 예. 근데 이제 이 인간 이성이 한두 번만 이렇게 쌩쌩 돌아가면은 그것도 좋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 마우스가 한두 번 클릭 잘 되고 계속 안 되면 안 되니까 이게 좀 지속성이 있어야 돼, 이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핵심적인 논변 중에 하나가, 중요한 주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습관이 어느 정도 잘 만들어져서 이게 지속성이 있는 뭔가 실천이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상태가 만들어져야 덕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학 문제 한두 문제 찍어서 맞은 것 갖고는 그거는 덕 있는 상태라고 안 하고 자기가 열심히 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4점짜리 수능 4점짜리 문제도 여러 번 풀어보고 하면서 이게 잘 돌아갈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지 진짜 덕 있는 상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하는 행복이란 뭐냐면 이제 다 종합을 하겠습니다. 인간 본래의 어떤 기능이 있는데 이게 잘 돌아가는 상태가 덕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근데 그걸 이성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그렇죠. 특징이라고 본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행복이란 뭐냐? 이성적인 정신의 활동이 쌩쌩 잘 돌아가는 우리 평소의 어떤 그 상태를 맞추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짜증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 이야기를- 교장 선생님들 그렇죠. 한 교장 얘기야. 선생님. 승질나 이런 얘기 들으면 다 뒤엎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 훗날 18세기에 그래서 뭔가 개나 주고. 반박은 하고 싶으나 반박할 수가 없는 트럼프나 뽑아야겠다. 어쨌든 왜 반박을 못해? 그래서 이건 그래 하면 되잖아. 어떻게 반박하면 됩니까? 그 전제부터가 인간이 말하자면 이성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인간다운 거고 어떤 인간의 목적이고 인간의 기능이다라고 전제를 깔았을 때 이 말이 맞는 게 되잖아요. 근데 인간의 실존의 목적이 그게 아니라고 주장을 해버리면 끝인 거잖아요. 그렇지. 실존주의가 이거에 대한 적절한 비판점이 될 것 같아. 어쨌든 그 아리스토텔레스 교장 선생님
훈화를 제가 직접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훈화 말씀. 차렷하시고. 열중 전체 열중샷. 자, 인간의 기능은 이성을 드러내는 정신의 활동입니다. 그러므로 훌륭한 사람의 기능이란 이런 정신 활동을 훌륭하게 해내는 것이다. 선생님 화장실 가도 됩니까? 거기 나와. 엎드려 뻗쳐. 그런데 어떤 행동이든 그것에 알맞은 덕을 드러냈을 때 잘된 것이므로 인간의 선이란 결국 덕을 드러내는 활동이다. 만일 덕이 하나보다 많다면 가장 좋고 가장 완전한 덕을 드러내는 활동이 인간의 선이 된다. 게다가 그런 활동이 평생 이어져야 할 것이다. 제비 한 마리가 왔다고 봄이 오는 게 아니고 인간이 행복해지는 것도 하루 이틀 사이에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전체 차렷! 교장선생님께 경례! 감사합니다. 충성. 야,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은 아주 고전적인 입장인 거죠. 행복에 대한. 그러니까 꼭 아리스토텔레스만 이 주장을 한 건 아니고 동양 철학에서도 이제 덕의 내용이 조금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덕이 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 고유의 기능에서 찾은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자연의 질서 안에 인간이 갖춰야 할 어떤 덕목들이 내재돼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동양 철학 같은 경우에 이제 대표적인 경우인데, 그러니까 그런 덕성을 갖추는 게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인 거죠. 네.